가파르게 치솟던 코스피가 요 며칠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한국 증시도 드디어 깨어난다고 외칠 정도로 지수는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4천선을 눈앞에 두고 시장은 흥분했고 각종 경제방송과 커뮤니티에는 이제 코스피 5천, 6천 시대가 온다는 말까지 심심치 않게 등장했죠. 하지만 그 뜨거운 열기 뒤에서 아주 짧고도 날카로운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선명합니다. 4천을 넘보던 지수는 순식간에 3,853까지 밀렸고 하루에만 3.8%, 150포인트가 사라졌습니다. 요즘 코스피는 하루에 100포인트씩 움직이는 게 낯설지 않은 시장이 됐습니다. 놀랍게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코스피는 너무 재미없다, 성장주 하려면 나스닥이나 코인을 해야 한다고 말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코인 왜 하냐, 의 변동성이면 코스피 하면 되지라고 농담을 던지는 세상이 된 겁니다. 하지만 농담처럼 던진 그 말 속에는 지금 시장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속도로 흔들리고 있는지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지수가 오를 때는 모두가 자신이 현명한 투자자라고 느끼지만 지수가 하루에 수백 포인트씩 빠질 때는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 가지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혹시 내가 고점에 서 있는 건 아닐까? 이게 그냥 건강한 조정인지 아니면 진짜로 무언가가 부서지는 신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특히 요즘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들여다본다는 SK하이닉스의 차트를 펼쳐보면 그 불안감은 더 선명해집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AI 반도체의 핵심 수혜주라며 마치 정답처럼 이야기되던 종목이었습니다. 주가는 화끈하게 올랐고 하루에 8%씩 튀어오르는 장면도 낯설지 않았죠. 하지만 쉬는 것도 화끈합니다. 반등도 조정도 변동성도 모두 극단적으로 움직이는 이 종목을 보고 있으면 투자자들은 어느 순간 이렇게 중얼거리게 됩니다. 이게 정말 정상적인 시장이 맞나? 코스피만 이런 건 아닙니다. 해외 시장을 보아도 비슷한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가장 크게 주목한 이름은 누가 뭐래도 엔비디아였습니다. 데이터 센터, GPU, HBM, AI 반도체의 상징이자 이번 AI 열풍의 상징 같은 존재죠. 엔비디아는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숫자를 내놨습니다. 매출 570억 달러, 전분기 대비 22% 증가,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 데이터 센터 매출만 512억 달러, 전년보다 66%나 급증했습니다. 총이익률은 73%, 100원을 팔면 73원이 남는다는 거의 독점 기업에 가까운 수익 구조를 보여줬습니다. 순이익은 319억 달러,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고 주당 순이익도 1년 전 0.78달러에서 1.4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이 정도면 버블이 아니라 진짜 성장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적입니다. 하지만 정작 주가의 움직임은 조금 다릅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미친 듯한 실적을 내놓고도 최근 1년간 엔비디아의 주가는 26% 올랐을 뿐입니다. 26%면 물론 적은 수치는 아니지만 매출과 이익이 6,070%씩 늘어나는 기업의 숫자에 비하면 상당히 아쉬운 상승폭이죠. 게다가 내년 1년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엔비디아의 포워드 PER는 26배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S&P 500 평균 PER가 20배 안팎인 걸 감안하면 AI 반도체 1위 기업치고는 생각보다 비싸지 않은 숫자입니다. 실적은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식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일부 투자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엔비디아가 오히려 저평가주가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실적은 이렇게 좋은데 왜 시장 전체는 불안하게 흔들리는 걸까? AI, 엔비디아, 반도체, 코스피, 코인 도대체 무엇이 이 모든 자산을 동시에 뒤흔들고 있는 걸까? 올해 비트코인은 한때 12만 달러를 터치하며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말을 듣기도 했지만 지금은 8만 달러대로 크게 밀렸습니다. 알트코인은 더 심각합니다. 시가총액이 작은 코인들, 레버리지가 잔뜩 쌓여있던 코인들은 말 그대로 피바다를 연출하고 있죠. 하루아침에 자산이 반 토막 3분의 1 토막이 나는 경험을 한 사람들은 더 이상 차트를 보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런 말이 떠돕니다. 이 정도 조정은 그냥 숨 고르기일 뿐이다. 유동성이 다시 풀리면 결국 다시 위로 갈 것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이 모든 하락과 변동성이 단순한 숨 고르기에 불과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아서 외면하고 있던 어떤 신호가 이미 깊은 곳에서 울리고 있는 걸까요? 조금만 더 시야를 넓히면 또 다른 장면이 보입니다.
미 연준은 지난 몇 년 동안 대차대조표를 크게 줄여왔습니다. 양적 완화로 풀었던 유동성을 서서히 걷어들이는 이른바 양적 긴축 QT라는 과정을 진행해왔죠. 최대 9조 달러에 육박했던 자산 규모는 7조 달러대 초반까지 내려왔고 약 2조 달러 가까운 유동성이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직도 돈이 넘쳐나는 것 같지만 단기 자금 시장에서는 조금씩 다른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레포금리, 당일 자금 조달금리가 들쑥날쑥 튀어오르고 어딘가에서 단기 유동성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신호가 소착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AI에 올인한 기업들, 코인에 크게 베팅한 투자자들, 레버리지를 잔뜩 올린 헤지펀드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금광은 반드시 나온다고 믿으며 곡괭이를 더 많이, 더 비싸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기업은 곡괭이를 파는 회사입니다. 지금은 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금을 캐겠다고 달려드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적은 미친 듯이 좋습니다. 하지만 금이 실제로 얼마나 나오는지, 그 금이 언제부터 본격적인 현금 흐름으로 바뀔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장의 불안은 시작됩니다. 혹시 곡괭이만 잔뜩 사고 정작 금은 나오지 않는 구조가 된 건 아닐까? 혹시 곡괭이를 사기 위해 빌린 돈이 다시 곡괭이 회사의 대출로 돌아가고 또다시 곡괭이를 사는 일종의 순환 구조가 된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은 아직 소수의 투자자들 속에서만 조용히 자라나고 있지만 유동성이 한번 턱 막힐 때마다 그 소수의 불안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장면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그림이 아닙니다. 과거 다트-스캄 버블, 부동산 버블, 각종 신흥국 위기 때마다 시장은 비슷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게 진짜 혁신인지 아니면 너무 빨리 당겨 쓴 미래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떤 기술은 진짜였고 어떤 기업은 살아남았으며 어떤 자산은 공기처럼 사라졌는지를요. 하지만 투자자는 항상 그 답을 알기 전에 돈을 걸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더 불안하고 그래서 더 극단적인 감정의 파도가 반복되는 것이겠죠. 지금 이 순간 코스피는 가파른 상승 이후에 화끈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슈퍼 실적을 쏟아내고도 생각보다 조용한 주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은 이유를 설명하기 힘들 정도의 급락을 겪고 있고 연준은 유동성의 밸브를 얼마나 빨리, 얼마나 오래 열어야 할지 깊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확장적 재정과 통화 정책으로 미국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이 게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1,400원을 넘나들며 우리 일상에 압박을 주고 있고 물가는 여전히 체감보다 늦게만 내려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모든 장면을 한 번에 겹쳐놓고 바라보면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숨고르기일까 아니면 더 큰 무언가의 전조일까? AI 버블, 유동성, 금리, 환율, 코스피, 코인 이 모든 키워드를 하나로 꿰뚫는 진짜 변수는 무엇일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 지금 이 시장에서 나는 어떤 기준으로 버틸 자산과 떠날 자산을 골라야 할까?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조금 더 냉정하게 돌아보면 우리는 이미 여러 번 비슷한 장면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기업과 은행들이 쓰러지는 뉴스가 매일같이 쏟아졌고 2000년대 초 닷컴 버블이 꺼질 때는 인터넷이 세상을 바꾼다는 구호가 한순간에 실적 없는 꿈팔이라는 비난으로 바뀌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던 순간마다 이번엔 다르다는 말이 따라붙었죠. 하지만 결국 위기는 언제나 비슷한 모습을 하고 찾아왔습니다. 너무 빨리 올라간 자산 가격, 너무 쉽게 빌려 쓴 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정당화해주던 새로운 서사가 동시에 무너질 때 시장은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투자자들의 마음을 시험했습니다. 지금 AI를 둘러싼 이야기들도 어쩌면 비슷한 패턴을 반복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번에는 분명히 다른 점도 존재합니다. AI는 실제로 이미 우리의 삶 곳곳에 스며들고 있고 코드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만들고 물류를 최적화하고 공장을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미래에 언젠가 쓸지도 모르는 기술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산업에서 비용을 줄이고 새로운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는 도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버블이 아니라 진짜 혁신 아닌가?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혁신인 건 알겠는데 그 혁신이 만들어내는 이익이 지금의 주가를 정당화할 만큼 충분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가?
AI가 세상을 바꾸는 속도보다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속도가 너무 앞서 나가고 있는 건 아닌가? 결국 같은 질문입니다. 기술과 현실, 기대와 현금 흐름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해 필요한 시간과 유동성이 과연 충분한지를 계산하는 게임이죠. 이런 고민은 개인 투자자에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당신이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의 이름이 무엇이든, 그게 엔비디아든 SK하이닉스든 2차전지든 코인 시장의 어느 알트코인이든 마음 한구석에는 분명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스토리는 숫자와 시간으로도 버틸 수 있는가? 다음 조정이 왔을 때 나는 이 포지션을 지켜낼 수 있는가? 아니면 공포의 손절 버튼을 누르게 될까? 하지만 우리는 보통 이런 질문을 충분히 정리하기 전에 매수 버튼부터 누릅니다. 주가가 빠르게 오르는 걸 보면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살 것 같다는 두려움이 앞서고, 뉴스에서 연일 AI, 반도체, 코스피 강세, 코인 랠리 같은 말을 들으면 나만 빠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더 크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계좌를 열어보면 어느새 계획 없이 섞여 있는 종목들, 장기 투자라고 포장했지만 사실은 손절을 미루고 있는 포지션들, 단기 반등만 기다리는 비중들이 가득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심리는 개개인의 약점이 아니라 시장 구조 그 자체에서 비롯됩니다. 시장은 항상 새로운 이야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야 돈이 움직이고 거래가 발생하고 수수료가 나오고 정치와 정책, 기업과 언론이 서로를 설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간 그 이야기를 책임지고 끌고 온 단어가 바로 AI였습니다. AI는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를 재편하고 새로운 부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의 최전선에는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GPU 같은 키워드가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실적은 단순히 한 기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AI 베팅의 속도와 규모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실적표 한 장에 찍힌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은 수많은 기업과 정부, 기관들이 앞으로의 5년, 10년, 20년을 걸고 AI 인프라를 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숫자는 동시에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기회와 위험의 크기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숫자만 보지 않습니다. 숫자와 함께 움직이는 또 하나의 거대한 힘, 바로 유동성을 봅니다. 돈이 얼마나 풀려 있는지, 그 돈이 어디에 얼마나 레버리지를 얹어 들어갔는지, 그 레버리지가 흔들릴 때 어떤 연쇄 반응이 일어날지를 끊임없이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계산 결과가 불안 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지금 코스피와 코인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갑작스럽고 가파른 조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결국 질문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지금의 하락은 단기적인 공포에 불과한가? 아니면 유동성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인가? 엔비디아 같은 슈퍼 실적 기업조차 상대적으로 조용한 주가를 보여주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하는가? 높은 변동성 속에서 단기 등락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디서부터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가? 이 질문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된 출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유동성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장 전체를 감싸고 있는 공기 같은 존재, 돈의 흐름, 정책의 방향, 금리와 대차대조표, 환율과 물가가 뒤섞여 만들어내는 거대한 흐름 말입니다. 지금의 코스피, 엔비디아, 코인, 환율, 채권 시장을 동시에 이해하려면 결국 우리는 이 유동성이라는 단어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유동성이라는 개념은 보통 투자자들에게 너무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외면합니다. 어차피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 뉴스에서 말하는 어려운 단어들 정도로 치부해버리죠.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극단적인 변동성의 상당수는 바로 그 유동성의 미세한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양적 완화를 멈추고 양적 긴축을 하고 QT를 종료하겠다는 한 문장이 나오고 관세 정책이 바뀌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90%에서 50%로 줄어들었다는 뉴스가 나오는 순간 시장은 방향을 틀고 투자자들의 심리는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어렵다며 그냥 지나칠 것인가? 아니면 한 번쯤은 멈춰서서 지금의 코스피 조정과 엔비디아의 실적, 코인의 급락과 환율의 변화 뒤에 숨어있는 진짜 메커니즘을 차분히 들여다볼 것인가? 겉으로 보기에 제각각인 뉴스와 차트를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적어도 공포에 휘둘리기보다는 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작은 기준 하나쯤은 손에 쥘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하려는 이야기는 거창한 예측이 아닙니다. 코스피는 어디까지 오를 것이다. 비트코인은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다. 엔비디아는 반드시 다시 간다 같은 단정적인 예언도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정리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변동성의 시대를 관통하는 몇 가지 핵심 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축들 위에서 각 자산이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에 대한 큰 그림입니다. 이제는 한 걸음 물러서서 이 모든 질문을 하나로 묶어볼 때입니다. 코스피의 화끈한 조정, 엔비디아의 슈퍼 실적, 코인 시장의 급락, QT의 종료와 금리 인하를 둘러싼 갈등, 확장과 긴축이 교차하는 재정 정책, 그리고 환율과 물가라는 일상의 변수들까지. 이 서로 다른 퍼즐 조각을 하나로 맞추면 어떤 그림이 나타날까요? 지금 이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동력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그 답을 함께 찾아 나갈 차례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뉴스와 숫자들을 하나씩 주워 올릴 것입니다. 먼저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무너지는지, 코스피와 코인 시장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공포와 욕망의 패턴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관련 기업들의 실적과 밸류에이션이 어떤 궤적을 그리고 있는지 실제 데이터와 함께 차분히 짚어볼 것입니다. 또한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와 QT 종료, 금리 인하 가능성과 인플레이션, 관세 정책과 재정 지출이 어떻게 유동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강을 이루는지 그 흐름을 따라가 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거시적인 그림 안에서 개인 투자자가 어떤 전략과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자산은 지금 이 가격에서도 충분히 버틸 만한지, 어떤 자산은 한 번쯤 내려놓고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함께 고민해보려 합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외면한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뉴스 제목과 커뮤니티의 분위기에 휩쓸리며 계좌의 운명을 맡겨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 패턴을 조금은 바꿔볼 때입니다. 숫자와 정책, 심리와 서사를 한 번에 엮어보려는 시도가 당신의 투자 인생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는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결국 시장은 언제나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시장이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유동성, 금리, 실적, 밸류에이션, 심리, 정책이라는 몇 가지 키워드만 제대로 이해해도 우리는 적어도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설명이 가능해지는 순간 우리는 공포와 기대 사이에서 조금 더 균형 잡힌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당신의 계좌는 어떤 표정을 하고 있나요? 익숙한 종목들, 많이 들었던 이름들, 남들이 좋다고 했던 테마와 키워드들로 가득 차 있나요? 아니면 스스로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한 구조 위에 세워진 포지션들로 채워져 있나요? 만약 전자에 가깝다면 이번 조정장은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앞으로의 투자 방식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코스피가 다시 4천선을 뚫고 위로 갈지, 비트코인이 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지, 엔비디아가 진짜로 저평가 가치주라는 소리를 들을 날이 올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거대한 변동성의 시대를 지나고 나면 살아남은 투자자와 자산, 사라진 서사와 거품이 확연히 갈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 다음 장면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제는 화려한 구호와 자극적인 전망이 아니라 조금은 무거운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할 이야기는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긴 답변이 될 것입니다. 코스피의 화끈한 조정과 엔비디아의 슈퍼 실적, 코인 시장의 피바다와 연준의 QT 종료, 확장 재정을 택한 한국과 긴축을 이어온 미국의 엇갈린 정책, 그리고 우리 일상 속 장바구니 물가와 환율까지. 겉보기에는 서로 다른 뉴스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흐름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과 그 흐름을 그냥 운에 맡기는 사람 사이의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크게 벌어질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오를까 내릴까를 두고 베팅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 변동성의 한가운데서 어떤 자산이 진짜로 살아남을지, 어떤 서사가 끝내 거품으로 사라질지를 가르는 기준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그 기준을 세우기 위한 첫걸음, 그 출발점에 서 있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 시장을 진짜로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 이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갈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질문을 둘러싼 풍경을 천천히 훑어본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투자자의 감정선에서 시작해 숫자와 차트, 정책과 유동성, 그리고 국가 간 전략의 차이까지 한 단계씩 차근차근 밟아가다 보면 처음에는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이 거대한 시장의 움직임이 어느 순간 조금은 또렷한 궤적을 드러낼지도 모릅니다. 그 여정의 첫 장, 지금 이 훅에서 던진 질문 하나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결국 시장은 언제나 질문을 던지고 투자자는 그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으로 포지션을 짭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이 거대한 물음표에 어떤 느낌을 받고 있는지 그 감정과 생각을 차분히 꺼내보는 것. 그것이 바로 다음 단계를 향한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일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정을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당신도 아마 이런 순간을 한 번쯤 겪어봤을 겁니다. 차트를 켜놓고 하루 종일 들여다보면서도 정작 지금이 사야 할 때인지 도망쳐야 할 때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는 순간 말입니다. 한때는 투자라는 게 훨씬 단순해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오래 들고 가면 된다는 말, PER가 낮으면 싸고 높으면 비싸다는 말, 배당 많이 주면 든든하다는 말. 이런 문장 몇 개면 투자의 원리가 다 설명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시장은 AI, 반도체, GPU, HBM, 데이터 센터, QT, 연준 대차대조표, 레포 금리, 포워드 PER, 유동성 사이클 같은 낯선 단어들로 뒤덮여 있습니다. 한때는 뉴스에 수출이 늘었습니다. 기업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이 정도만 나와도 시장이 반응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리 점도표 한 줄, 연준위원회 발언 한 문장, 관세 관련 트윗 하나에 지수가 3%씩 요동칩니다. 한때는 코스피는 재미없다는 말이 당연한 농담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지수가 하루에 1%만 움직여도 오늘 장 좀 세다라는 말이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코스피가 하루에 34%씩 흔들리는 장을 보면서도 어느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즘은 이 정도 변동성은 기본이지. 당신은 아마 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이상한 익숙함과 이상한 불안을 동시에 느끼고 있을 겁니다. 주식이 오를 때는 드디어 나도 흐름을 탄 것 같다는 안도감이 들고 하루 만에 몇백 포인트가 빠질 때는 이건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막연한 공포가 엄습합니다. 한때는 투자를 부업처럼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퇴근 후에 잠깐 시세를 보고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넣고 배당 들어오면 기분 좋아하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여겼죠. 하지만 지금의 당신은 스스로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시장을 대하는 태도가 어느새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점심시간에도 퇴근 후 소파에 앉아 쉬고 있는 그 순간에도 손은 자동으로 주식 앱과 코인 거래소를 열고 있습니다. 마치 계좌를 확인하지 않으면 중요한 걸 놓칠 것 같은 묘한 불안이 따라붙습니다. 한때는 길게 보면 오른다는 말이 믿을 만한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길게 보기 자체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죠. 코스피는 몇 달 만에 3040%씩 뛰었다가 몇 주 만에 10% 넘게 빠지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은 몇 달 사이에 수배를 올랐다가 반토막이 납니다. 엔비디아 같은 대형주는 실적이 계속해서 사상 최대를 경신하는데도 주가는 오히려 조용해 보입니다. 당신은 이 모든 장면을 이미 뉴스와 차트로 다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는 것과 버티는 것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졌다는 겁니다. 한때는 PER, PBR, ROE 숫자 몇 개만 보면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AI의 성장 속도, 데이터 센터 투자 규모, 연준의 유동성 공급 경로, 각국 정부의 재정 정책 방향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느끼죠. 한때는 좋은 기업은 언젠가 우상향한다는 말을 그냥 믿어도 괜찮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꾸준했고 인구도 늘었고 금리와 물가도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고 인구는 줄어들고 노동시장 구조도 바뀌고 정치적 리스크와 지정학적 리스크는 늘상 터져나옵니다. 당신은 이 모든 변수들을 한꺼번에 고려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어딘가에서 이 정도는 알고 투자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머릿속은 요즘 더 복잡해졌습니다. 코스피가 급등할 때는 지금이라도 타야 하는 건가? 라는 조급함과 이 정도면 너무 오른 거 아닌가? 라는 경계심이 싸우고 급락할 때는 이제라도 손절하고 나와야 하나? 라는 공포와 지금은 싸게 줍는 기회일 수도 있다는 희망 섞인 계산이 싸웁니다. 이 싸움은 머릿속에서 조용히 벌어지는 게 아니라 당신의 손가락, 당신의 밤잠, 당신의 하루 리듬을 직접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한때는 주가가 빠지면 괜찮아 언젠간 오르겠지라며 웃으며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투자 금액은 당신의 삶 전체를 흔들 만큼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르죠. 당신의 계좌에는
단순한 숫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노동, 당신의 선택, 그리고 당신이 미래라고 믿고 걸었던 수많은 기대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3% 빠졌다는 문장은 뉴스에선 그냥 숫자일 뿐이지만 당신에겐 몇 달을 모은 월급이 하루 만에 증발했다는 감각으로 다가옵니다. 한때는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우량주 위주로 장기 투자하라는 조언이 어느 정도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의 마음 한켠에서는 이렇게 반박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요즘 우량주도 하루에 8%씩 빠지고 8%씩 오르는데 이걸 어떻게 장기 투자라고 부를 수 있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엔비디아 같은 이름들은 더 이상 단순한 종목명이 아닙니다. 당신의 계좌, 당신의 감정선, 당신의 하루 기분을 직접 결정하는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크게 흔들리는 날이면 당신의 하루도 같이 흔들립니다. 일을 하다가도 머릿속 한 구석이 비어있는 느낌, 자꾸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시세를 확인하고 싶어지는 충동. 당신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건강한 투자 습관은 아니라는 걸. 그럼에도 손을 떼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때 당신은 이 모든 과정을 기회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AI 시대가 온다니까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뒤처질 거야. 주식, 코인, 부동산 뭐라도 해야 물가와 환율, 세금에 밀리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이 당신을 시장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사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기회에 올라타는 과정에서 당신이 감당해야 할 변동성과 불안의 크기를 아무도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때는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라는 말이 멋진 문장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당신은 이렇게 느낄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내가 돈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돈의 눈치를 보며 하루를 보내는 것 같다. 장중 내내 흔들리는 차트를 보면서 마음도 같이 출렁이고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계좌를 확인했다가 숫자를 보고 한숨을 내쉬는 습관. 당신의 삶은 어느새 가격이라는 숫자에 너무 많은 감정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뉴스를 볼 때도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물가가 올랐다는 뉴스가 나오면 그냥 장바구니 걱정을 했습니다. 이제는 물가가 오른다는 건 금리 인하가 늦어진다는 거고 그 말은 유동성이 늦게 풀린다는 뜻이고 그건 주식과 코인 반등도 더디게 온다는 말이겠지라는 복잡한 계산이 함께 따라붙습니다. 연준 의장이 뭐라고 했는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어떻게 조정하는지,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뉴스들이 이제는 단순한 정치-경제 이슈가 아니라 당신 계좌의 미래를 좌우하는 실시간 변수처럼 느껴집니다. 한때는 정치는 정치고 투자는 투자다라고 깔끔하게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지만 지금은 그 경계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햄버거 가격에 영향을 주고 햄버거 가격이 미국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고 그 물가가 연준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고 그 금리가 전 세계 자산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그 자산 가격의 변동이 결국 당신의 계좌, 당신의 일상, 당신의 선택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이 복잡한 연결고리 속에서 당신은 자주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을 느낍니다. 내가 이 모든 걸 똑똑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투자를 해도 되는 걸까? 혹시 나는 너무 거대한 게임판 한가운데 아무 준비 없이 서 있는 건 아닐까? 그럼에도 당신이 시장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나만 투자 안 하고 있으면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 이 변동성을 견뎌내면 언젠가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희망, 그리고 이미 이 시장에 넣어둔 시간과 돈과 감정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투자를 선택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의 당신은 이게 거의 필수에 가까워졌다는 걸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환율은 출렁이고 월급만으로는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설계하기가 점점 더 버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아무리 무섭게 흔들려도 완전히 등을 돌릴 수는 없다는 것을. 문제는 계속해야 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어떤 기준과 관점으로 계속해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한때는 믿고 버티면 된다는 말이 어느 정도 통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당신은 그 말만으로는
밤잠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이미 경험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두 가지 다른 요구 사이에 찢겨 있는 상태입니다. 한쪽에서는 지금은 기회니까 용기를 내서 더 사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여기서 더 빠지면 정말 감당 못할지도 모른다는 속삭임이 들립니다. 이 두 목소리 사이에서 당신은 매일 작은 결정을 반복합니다. 조금 줄이고 조금 늘리고, 새 종목을 사고 손절을 미루고. 겉으로 보면 그냥 숫자를 바꾸는 행위 같지만 사실 그 안에는 당신의 두려움과 욕망, 희망과 후회가 모두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가장 힘든 건 시장이 빠지는 것 자체가 아니라 빠지는 시장을 보면서 계속 결정을 내려야 하는 당신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함께 살펴볼 이야기에서 중심에 두어야 할 건 어디까지 떨어질까, 어디까지 오를까가 아닙니다. 지금 이 거대한 변동성의 시대에 당신이 느끼는 이 복잡한 감정과 압박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과 관점을 찾아보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이미 숫자와 차트, 뉴스와 리포트 속에서 길을 잃은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 등락에 매달리기보다 왜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위험과 지켜야 할 안전선을 스스로 정하는 것. 그 과정이 없다면 앞으로 시장이 아무리 좋아져도 당신의 마음은 영원히 불안해서 벗어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공감의 단계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건 하나뿐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이 불안과 혼란, 이 과도한 정보와 변동성 속에서의 피로감은 당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어질 이야기들은 단지 숫자와 그래프의 설명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투자자라면 누구나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조금 더 솔직한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정들, 이 막막함과 조급함, 이 모순된 욕망과 두려움이 당연한 것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것. 그 인정 위에서만 우리는 비로소 조금 다른 시야로 시장과 유동성, AI와 코스피, 엔비디아와 코인 시장을 차분히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느끼는 이 감정의 배경 위에 숫자와 메커니즘을 하나씩 얹어보려 합니다. 당신이 매일 마주하는 붉은색과 파란색 숫자 뒤에 어떤 구조와 흐름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그 구조를 알게 되었을 때 당신의 선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이제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정에서 한 걸음 물러나 숫자와 데이터로 지금 상황을 차분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1년간 글로벌 주요 자산들의 흐름을 아주 단순하게 숫자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나스닥 지수는 대략 3040% 상승 구간을 여러 번 테스트했고, S&P 500은 20% 안팎의 상승을 기록했다가 최근 조정을 받는 중입니다. 같은 시기 코스피는 저점 대비 405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며 나스닥을 이긴 시장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상승률만 보면 모두가 행복해야 할 것 같은데 실제 체감은 전혀 다르죠. 같은 구간에서 비트코인은 고점 기준으로 보면 수배 상승 후 3040% 급락, 알트코인은 종목에 따라 5080% 가까운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상당히 큰 박스 안에서 위아래로 출렁이는 장세 정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숫자들이 모두 내 돈의 고점과 저점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유동성 숫자를 보겠습니다. 미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코로나 직후 약 4조 달러 수준에서 단기간에 89조 달러까지 불어났습니다. 전 세계에 풀린 달러 유동성의 규모를 상징하는 숫자죠. 그런데 2022년 이후 연준은 방향을 바꿉니다. 양적 완화 QE를 종료하고 양적 긴축 QT에 들어가면서 대차대조표를 다시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줄어든 규모는 대략 2조 달러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아직도 7조 달러 이상이 남아있다는 말이 가능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늘어나는 중이냐, 줄어드는 중이냐. 늘어나는 중일 때는 조금만 좋은 뉴스가 나와도 자산 가격이 과하게 반응합니다. 줄어드는 중일 때는 조금만 악재가 나와도 시장이 과도하게 흔들립니다. 지금은 분명히 줄어든 뒤
이제 멈출지 말지 고민하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의 한마디, 연준 이사의 한 문장이 이렇게 크게 시장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단기 자금 시장으로 눈을 돌려보면 숫자는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미국의 오버나잇 레포 금리는 보통 기준금리 근처에서 아주 좁은 범위로 움직이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이 레포 금리가 간헐적으로 튀어오르는 구간이 나타났습니다. 한 번은 전일 대비 0.3영, 5%포인트 정도 갑자기 점프하는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별것 아닌 숫자처럼 보이지만 레버리지 20배, 50배, 100배를 쓰는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이런 변동이 포지션 전체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 신호가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라는 헤지펀드가 미국 국채 현물을 사고 같은 만기에 국채 선물을 파는 소위 베이시스 거래를 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두 자산의 가격 차이는 보통 연율로 0.51, 0%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작은 차익을 먹기 위해 수십조, 수백조 규모로 포지션을 쌓고 여기에 레버리지 50배 같은 어마어마한 증폭 장치를 달아놓습니다. 이때 레포 금리가 갑자기 1%에서 2%로 2%에서 3%로 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차익보다 자금 조달 비용이 더 커지는 순간 이 거래는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실제로는 적자를 내는 포지션이 됩니다. 그러면 이 펀드는 현물을 팔고 선물을 되사야 합니다. 즉 국채 매도가 대거 쏟아지고 선물 매수가 갑자기 늘어나는 구조죠.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는 급등합니다. 이건 단순한 선호의 변화가 아니라 레버리지를 줄이기 위한 강제 청산입니다. 놀랍게도 이 숫자 노름은 채권 시장 안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 주식의 할인율이 올라가고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이 압박받고 레버리지 포지션이 많은 코인 고성장 테마 자산이 먼저 흔들립니다. 결국 코스피, 나스닥, 비트코인 차트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급락의 꼬리에는 이런 레버리지와 단기 금리의 숫자 싸움이 조용히 숨어 있는 겁니다. 이제 시선을 엔비디아로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최근 세계년 매출 성장률을 단순히 나열해보면 이렇습니다. T-2년 매출 성장률 41%, T-1년 매출 성장률 126%, T년 이번 기준 연간 환산, 분기 기준으로 6070%대 성장 유지. 이 정도 성장률은 전통적인 제조업, 금융업, 소비재 기업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숫자입니다. 게다가 데이터 센터 부문의 매출 비중은 전체 매출의 8090%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한마디로 AI 인프라 관련 매출이 엔비디아라는 회사를 통째로 재정의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워드 PER는 26배 수준, 3년 평균 PER보다 내려와 있습니다. 이 숫자는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말해줍니다. 실적이 미친 속도로 늘어난 덕분에 밸류에이션이 숨을 고를 여지가 생겼다. 하지만 동시에 시장이 이 성장률이 앞으로도 계속될지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같은 숫자가 전혀 다른 두 감정을 동시에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코스피와 한국 경제의 숫자를 보겠습니다. 올해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는 대략 2% 내외에 머물러 있습니다. OECD 평균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코스피는 저점 대비 40% 이상 올라왔고 특정 업종은 2배, 3배씩 오른 종목이 속출했습니다. 이 말은 경제 성장률보다 자산 가격이 훨씬 더 빠르게 미리 당겨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환율이라는 숫자가 또 다른 층을 더합니다. 최근 몇 년간 원달러 환율은 팬데믹 직후 1200원대에서 글로벌 긴축기가 본격화되며 13000일 400원대를 여러 번 테스트했습니다. 원화 기준으로 보면 같은 미국 주식이 달러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아도 환율 효과만으로 1020% 추가 수익 혹은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해외 순자산이 늘어난 한국은 대외 금융자산이 2조 7천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될 만큼 상당한 규모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환율이 오르면 해외 자산의 평가액이 늘고 해외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 가계와 기관은 장부상 이익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과거처럼 대외 부채가 많고
해외 자산이 적던 시기에는 환율 상승이 곧 국가 전체 빚의 폭증으로 이어졌죠. 숫자 하나가 위기 요인에서 완충장치로 바뀐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숫자는 양면성을 드러냅니다. 원화 약세는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에너지 식량 원자재 가격을 올리며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추가 압력을 더합니다.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최근 몇 년간 대략 3% 전후에서 널뛰기를 반복해왔습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목표 물가는 2%인데 실제 물가는 그보다 항상 조금 위에 있는 상태. 이 숫자는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 재정정책의 강도, 나아가 자산 가격에 대한 암묵적 허용 범위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재정 숫자를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연간 예산 증가율은 최근 몇 년 사이 한때 8% 안팎까지 올라갔습니다. 씨앗을 불려서라도 뿌리겠다는 표현이 뉴스에 등장할 정도로 확장적 재정이 강조된 시기였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은 관세 인상과 지출 조정, QT와 금리 인상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긴축적 기조를 강하게 유지했습니다. 숫자로 표현하면 미국은 기준금리를 올리고 대차대조표를 줄이는 나라, 한국은 재정을 늘리고 상대적으로 완화적인 금리를 유지하는 나라로 그려진 셈입니다. 이 정책의 차이는 결국 환율과 자산 가격의 괴리로 나타납니다. 미국 자산은 달러 강세, 긴축, 안전자산 선호라는 세 가지 이유로 단기적으로는 부담을 받지만 글로벌 자금은 여전히 최후의 피난처로 미국을 바라봅니다. 반대로 한국은 재정과 통화의 완화 기조 덕분에 단기적으로는 증시가 탄력을 받지만 원화 약세와 외국인 자금 유출이라는 부담과 함께 가야 합니다. 이 두 나라의 숫자를 겹쳐놓고 보면 지금의 코스피 랠리가 단순한 실적 개선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정책 차이, 환율 레벨, 글로벌 유동성, AI 반도체라는 테마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타이틀을 얻은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숫자의 역설이 있습니다. 코스피가 저점 대비 4,050% 오른 구간에서 지금처럼 34%씩 조정을 받기 시작했다는 건 이제부터는 숫자를 더 따져보자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싸서 오르는 구간은 지났고 이제는 실적, 정책, 유동성을 더 꼼꼼히 비교하는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코인 시장의 숫자를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전 세계 디지털 자산 시가총액은 한때 3조 달러를 넘어섰다가 조정 국면에서는 1조 달러 초반까지 줄어든 적이 있습니다. 이번 조정에서도 비트코인 중심의 메이저 코인은 상대적으로 덜 빠졌지만 알트코인과 레버리지 토큰, 디파이 NFT 관련 자산은 한 번의 사이클마다 7,090% 하락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코인 시장의 구조적 특징을 보여줍니다. 레버리지 비율이 높고 담보 가치가 급변하며 온체인 청산 메커니즘이 기계적으로 작동한다. 즉, 단순한 심리 변화가 아니라 숫자가 숫자를 밀어내는 폭포수가 자주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에서 유동성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언제나 가장 위험한 구간에 서 있던 자산들, 즉 레버리지와 서사가 겹쳐있는 코인들입니다. 이 모든 숫자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적은 미친 듯이 좋아지고 정책은 곳곳에서 엇갈리고 유동성은 서서히 줄어들었다가 이제 다시 멈출지 고민하는 국면. 그 가운데에서 자산 가격은 서로 다른 속도로 앞질러 달렸다가 동시에 숨을 고르고 있다. 결국 우리가 보고 있는 코스피의 화끈한 조정, 엔비디아의 상대적으로 조용한 주가, 코인 시장의 피바다, 환율과 물가의 애매한 위치는 모두 하나의 숫자, 유동성의 방향과 속도를 각기 다른 모습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숫자들은 어쩌면 건조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조한 숫자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앞으로도 뉴스 제목과 차트 모양에 그때그때 흔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숫자들이 실제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우리 계좌의 손익으로 이어지는지, 연준의 QT와 금리, 각국 정부의 재정, AI 인프라 투자, 환율과 물가, 그리고 레버리지 구조가 어떤 순서와 경로로 연결되는지를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보겠습니다. 결국 숫자는 결과입니다.
그 숫자를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구조와 원리를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왜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를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가능해지는 순간 우리는 단순한 공포와 기대를 넘어 조금 더 주도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숫자와 현상 뒤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보이지 않는 구조와 연결고리를 하나씩 드러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보는 금리, 환율, 물가, 유동성, 실적, 자산 가격의 등락은 결코 각각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서로를 끌어당기고 밀어내며 거대한 사이클을 만들어냅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단순하게 말하면 달러 유동성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이 유동성이 어떤 경로로 움직이고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주식, 코인, 환율, 채권 가격까지 관통하는지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직관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흔들릴 때 더 불안해지고 더 흔들리는 것이죠. 이제 그 흐름을 한 단계씩 꼼꼼하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1. 연준의 QT 단기금리 상승 레버리지 압박.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듯 연준은 지난 2년 동안 대차대조표를 약 2조 달러 줄였습니다. 이 QT 과정은 표면적으로는 연준이 국채를 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중 전체의 단기 유동성을 후국 빼내는 과정입니다. 이걸 더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흐름이 됩니다. 연준이 채권을 더 이상 사주지 않는다. 은행은 대차대조표의 여유 자금이 줄어든다. 단기 자금 시장 레포 시장에서 자금을 빌려야 하는 기관이 늘어난다. 자금을 빌릴 때 쓰는 금리 레포 금리가 오른다. 이 금리의 상승은 시장 전체의 기초 체력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레버리지를 많이 쓰는 투자자들, 헤지펀드, 글로벌 대형 펀드, 고성장 테마 투자자들, 그리고 코인 시장의 레버리지 참여자들까지 이 금리가 오르는 순간 포지션 자체의 생존 여부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심리가 흔들렸기 때문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흔들리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레버리지를 통해 연 1%의 차익을 노리는 베이시스 포지션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자금 조달 비용이 갑자기 1.5%, 2%로 오르면 이 포지션은 이론적으로 정답이지만 실제로는 손실을 내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펀드는 손실을 피하기 위해 포지션을 강제로 줄입니다. 현물은 팔고 비선물은 되사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현물 국채의 대량 매도는 미국 국채 금리를 급등시키고 그 금리 상승은 전 세계 모든 자산의 할인율을 끌어올립니다. 즉, QT 단기금리 불안 레버리지의 압박, 국채금리 급등, 성장주 코스피코인 시장 순서로 충격이 전달되는 구조입니다. 이 국채금리 상승 성장주 밸류에이션 압축. 국채금리는 전 세계 자산 가격의 기준 점수판 같은 존재입니다. 국채금리가 4%에서 5%로 오른다는 건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이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미래의 돈은 얼마나 가치 있게 쳐줄까? 성장주는 미래의 벌돈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 와야 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를수록 미래 돈의 가치가 내려갑니다. 이 간단한 원리가 엔비디아 같은 대형 성장주조차 실적이 폭발하는데도 주가가 상대적으로 조용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실적 폭발 상승, 금리 오름, 할인율 상승, 미래 가치 하락, 실제 주가 숨고르기. 왜 이렇게 잘 버는데 안 오르냐? 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건조하지만 가장 정확한 답은 바로 이 메커니즘입니다. 이건 코스피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특히 반도체 사이클처럼 미래 투자 캐백 AI 인프라와 직접 연결되는 업종일수록 금리의 하락 혹은 안정이 주가의 체감 속도와 직결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실적보다도 금리와 유동성의 방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3한국의 확장 재정, 미국의 긴축 정책. 한국은 올해 내내 확장적 재정과 상대적으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QT 고금리 재정 보수주의를 동시에 추진했습니다. 이 조합은 아주 간단한 결과를 만듭니다. 한국 유동성 공급 자산 가격 상승 압력, 미국 유동성 축소 달러 강세 해외 자금 회수 압력. 둘을 겹치면 원달러 환율 상승 코스피 상대적 강세라는 묘한 조합이 만들어집니다. 이 구조는 지난 1년간 실제로 벌어진 일이며 투자자들이 체감한 코스피의 강한 흐름과 원화의 지속적 약세를 동시에 설명합니다. 이 두 현상은
전혀 별개가 아니라 정확히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4. AI 인프라 투자 엔비디아의 실적 폭발. 엔비디아의 실적이 말 그대로 괴물처럼 나오는 이유는 기업의 영업 능력이나 제품력이 뛰어나서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요인이지만 더 근본적인 원리는 따로 있습니다. AI 산업 자체가 인프라 선행 투자 수익 모델 후행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AI 시장은 전형적인 금광붐과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금이 아직 안 나왔는데 곡괭이 GPU가 먼저 팔린다. 이 구조는 IT 역사에서 반복되어 온 패턴입니다. 클라우드 초기, 스마트폰 초기, 반도체 슈퍼사이클 초기에도 똑같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AI 인프라 사이클은 규모 자체가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데이터 센터 증설에 필요한 금액은 기업 단위가 아니라 국가 단위 규모로 증가하고 있고 GPU 단가 역시 과거 어떤 반도체보다도 높으며 AI 개발 속도는 기업 간 경쟁을 더 치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격차는 엔비디아의 매출에 직접 반영됩니다. 그리고 이 인프라 투자의 결과로 언젠가 AI 서비스 AI 에이전트 AI 산업들이 수십 개 나라, 수백 개 기업 단위로 실제 수익을 올리는 시기가 옵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가 금광에서 금이 나올 시점이죠. 현재 시장의 메커니즘은 이 질문을 향해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5코인 시장 구조. 온체인 청산 가격 폭포수 유동성 흡수. 코인 시장은 전통 금융시장보다 훨씬 더 자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청산이 인간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담보 비율이 일정 수준에 닿으면 자동으로 강제 청산, 순식간에 가격 폭락, 가격 폭락이 또 다른 청산을 부르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한 번의 낙폭이 7090%까지 확대. 이것이 코인 시장의 폭포수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이 폭포수는 코인 시장 내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코인 폭락 레버리지 투자자 손실, 주식 ETF 선물 포지션도 줄이기 시작, 미국장, 한국장까지 흔들림. 이 흐름은 2020년 이후 수십 번 반복되면서 이미 하나의 패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코인 시장의 변동성은 이제 주식 시장의 선행지표처럼 작동하는 구간이 많습니다. 유물가 금리 유동성 자산 가격.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선.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한 메커니즘을 한 줄로 다시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의 흐름을 결정하는 단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물가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왜냐하면 물가가 낮아지면 금리를 내릴 수 있고 금리가 내려가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고 유동성이 늘어나면 자산 가격은 자연스럽게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물가가 다시 오르면 금리 인하가 지연되고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단기 유동성 부족 현상이 생기며 유동성이 말라가면 자산 가격은 조정을 받습니다. 지금 시장이 이상한 긴장에 빠져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미국 물가는 목표치인 2%보다 항상 조금 위쪽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연준과 시장의 거리, 정책과 실물 경제의 간극, 유동성 공급 시점의 불확실성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도 시장이 크게 오르지 않는 이유, 반대로 정치적 트윗이나 한 문장으로도 시장이 갑자기 흔들리는 이유는 모두 이 메커니즘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우리는 메커니즘의 어느 지점에 있는가? 지금 시장은 아주 미묘한 균형점에 서 있습니다. QT는 멈출 가능성이 커졌고 물가는 애매한 지점에서 흔들리고 있으며 금리는 낮출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신은 부족한 상태. 이 모든 것이 이제 곧 유동성 장세가 다시 올 수도 있다는 기대와 아직은 무언가 찜찜하다는 불안을 동시에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코스피 조정, 코인 시장 폭락, 엔비디아의 조용한 주가 움직임은 이 두 감정의 간극이 가격으로 드러난 현상입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의 숫자와 메커니즘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구체적인 장면 몇 가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이 시장이 그저 추상적인 그래프가 아니라 사람들의 선택과 두려움, 그리고 정부와 기업의 결정이 겹쳐진 현장이라는 걸 느껴보는 단계입니다. 사례 1. 엔비디아와 보이지 않는 금광. 실적은 터졌지만 주가는 왜 망설이는가? 먼저 가장 상징적인 이름부터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AI 열풍의 한가운데 이 회사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반도체 기업이자 시가총액 1위에 도전하는 거인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 날 숫자만 보면 투자자들이 환호성을 지를 만한 내용뿐이었습니다. 매출 570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62%, 데이터 센터 매출 512억 달러, 전년 대비 66%, 총이익률 73%, 순이익 319억 달러, 예상치 압도 상회. 게다가 다음 분기 가이던스는 650억 달러라는 이미 미쳤다고 표현한 실적을 또 한 번 덮어버리는 수준의 숫자였습니다. 이쯤 되면 주가가 이틀, 사흘 연속 상한가를 치듯 수직으로 치솟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장 초반 시장은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다시 간다는 기대감이 호가창 곳곳에서 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다음부터의 움직임은 전혀 달랐습니다. 급등했던 주가는 조용히 밀리기 시작했고 초반의 환호는 장마감 무렵 생각보다 안 가네 라는 애매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정도 실적을 냈는데도 이렇게밖에 반응을 안 한다고? 많은 투자자들이 모니터 앞에서 이 질문을 떠올렸을 겁니다. 바로 여기서 앞에서 이야기한 금광과 곡괭이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지금 엔비디아는 전 세계 AI 인프라 투자의 핵심에 서 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중동의 국부펀드, 중국을 제외한 수많은 국가의 기업들,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모두가 뒤처지면 끝이다라는 절박함 속에서 한꺼번에 GPU를 쓸어 담고 있습니다. 마치 아직 금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은 골짜기로 몰려와 삽과 곡괭이를 경쟁적으로 사는 장면과 비슷합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은 이 장면을 숫자로 옮겨놓은 것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시장 일부에서는 이렇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좋아, 곡괭이 파는 회사가 잘 되는 건 알겠다. 그런데 금은 언제부터 나올까? AI 스타트업들은 아직 적자입니다. 거대 플랫폼들도 AI 서비스에서 뚜렷한 현금 흐름을 내기보다는 투자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GPU를 사들인 수많은 기업들 중 실제로 돈을 벌 모델을 만들어낸 곳은 아직 소수입니다. 이때부터 이런 상상력이 시장을 파고듭니다. 혹시 이런 구조가 된 건 아닐까? AI 기업이 돈을 빌려서 GPU를 산다. GPU를 판 회사는 다시 그 기업들에게 자금 크레딧 투자를 제공한다. 그리고 또다시 더 많은 GPU를 판다. 겉으로 보기에 실적은 폭발이지만 내부에서는 곧 금이 나올 거라 믿고 계속해서 삽을 늘리는 구조가 돌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입니다. 이 의심이 바로 AI 버블이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엔비디아 경영진은 실적 발표 자리에서 처음으로 이 표현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AI 버블이라는 말을 저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세상은 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AI는 앞으로 모든 산업, 모든 국가, 모든 서비스에 스며들 것입니다. 그 말은 기술의 방향성을 보면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장에 있는 또 다른 질문, 그래도 지금의 가격이 지나치게 앞서 나간 것은 아닌가? 라는 의심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는 실적과 밸류에이션 사이에서 어딘가 망설이는 모습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실적이 좋다고 해서 언제나 주가가 폭발하는 것은 아니다. 유동성과 기대, 그리고 그 기대를 둘러싼 의심이 동시에 움직일 때 주가는 오히려 애매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 사례 2. 코스피와 SK하이닉스. 형님들은 쉴 때도 화끈하게 쉰다. 이번에는 당신이 매일 마주하는 한국 시장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올해 들어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다는 종목 중 단연 눈에 띄는 이름, SK하이닉스, HBM, AI 서버,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라는 타이틀까지 모든 키워드가 이 종목으로 몰렸습니다. 주가는 한동안 쉬지 않고 올랐습니다. 그래프만 보면 마치 계단이 아니라 경사로 위를 달리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하루에 5%, 8%씩 오르는 날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 이게 진짜 AI 수혜주구나. 이건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야? 많은 투자자들이 이 종목을 반드시 승부를 걸어야 하는 판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종목이 쉴 때도 화끈하게 쉽니다. 고점 언저리에서 3%, 5%, 8%씩 연속으로 빠지는 날이 나오고 지수 전체가 흔들리는 날이면 코스피보다 더 크게 내려앉습니다. 이때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속에는 서로 다른 두 목소리가 동시에 울립니다. 이 정도 조정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지. 길게 보면 아직도 초입이야. 아니 혹시 AI 사이클이 너무 빨리 당겨진 건 아닐까? 이미 다 반영된 건 아니야? 바로 이 지점에서 앞서 이야기한 유동성 메커니즘이 조용히 작동합니다. 한국은 확장 재정 완화 기조, 미국은 긴축 QT 기조, 원화는 약세,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강세, 여기에 AI 반도체 서사가 겹침. 이 조합은 단기간에 코스피를 글로벌 상위 퍼포머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은 이미 상당 부분을 미리 당겨 올려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유동성이 살짝만 조여지거나 전 세계 위험자산 선호가 흔들리는 순간 가장 많은 자금이 몰렸던 곳, 가장 장밋빛 기대가 더 씹혀졌던 곳이 먼저 흔들립니다. 바로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SK하이닉스와 코스피의 조정이 그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사실을 말해줍니다. 정답 같은 종목일수록 조정이 올 때는 더 크게, 더 빠르게 맞을 수 있다.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을 때 유동성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변동성은 증폭된다. 사례 3. 코인 시장. 청산은 인간이 아니라 코드가 한다. 이제 눈을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옮겨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몇 년간 여러 차례 극단적인 사이클을 반복했습니다. 바닥에서 몇 배 상승, 그 뒤에 찾아오는 3050%의 조정,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는 알트코인들의 폭락. 이 과정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은 언제나 청산의 밤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 3시, 4시, 가격이 1시간 만에 수천 달러씩 빠져나가고 거래소의 청산 내역에는 어마어마한 포지션이 연쇄적으로 정리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청산이 공포에 못 이긴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 버튼을 눌러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청산은 사람이 아니라 코드가 실행합니다. 담보 비율이 특정 수준 아래로 내려가면 자동으로 포지션을 정리하고 시장가로 매도 주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매도 주문이 가격을 더 끌어내리면 또 다른 계정의 담보 비율이 무너지고 다시 청산이 발생합니다. 이 연쇄 반응은 사람이 멈추라고 하기 전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그 결과 하루 만에 시가총액 수백억 달러가 증발하고 일부 알트코인은 7080%씩 떨어집니다. 이 장면은 코인 시장의 특수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통 금융시장에도 비슷한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단지 코인 시장은 그 구조가 더 노골적이고 더 빠르고 더 가차 없을 뿐입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건 다음과 같은 현실입니다. 유동성이 줄어드는 구간에서 레버리지와 자동화된 청산 구조는 생각보다 훨씬 더 잔혹하게 가격을 움직인다. 이때의 급락은 심리적 패닉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구조 자체가 폭포수를 만들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다. 사례 4. 과거 IT 버블과 지금의 AI. 거품과 현실 사이에서 살아남은 이름들. 2000년대 초 닷컴 버블이 한창이던 시절에도 지금과 비슷한 문장이 시장을 떠돌았습니다. 인터넷은 세상을 바꿀 것이다. 실제로 그 말은 결국 맞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터넷이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때 인터넷 버블 정점에 상장되어 있던 수많은 기업들 중 대부분은 사라졌습니다. 화려한 홈페이지, 거대한 회원수, 눈길을 끄는 광고 문구, 끝없는 성장 스토리. 이 모든 걸 가지고 있었던 기업들조차 현금이 마르고 유동성이 끊기는 순간 차례차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반면 당시에는 그렇게 화려하게 보이지 않았던 몇몇 기업들은 조용히 살아남았습니다. 실제로 돈을 벌고 있었거나 인프라를 구축하는 쪽에 서 있었거나 현금 흐름을 지키는 데 집중했던 기업들. 이 기업들은 닷컴 버블이 꺼진 뒤 오히려 더 큰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지금 AI를 둘러싼 장면도 어쩌면 이와 비슷한 구조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AI 서사는
인터넷, 스마트폰, 클라우드가 처음 등장했을 때와 놀라울 만큼 흡사합니다. 다만 규모와 속도가 훨씬 더 크고 빠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수많은 AI 기업과 서비스들 중 10년 뒤에도 남아있을 이름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리고 그 질문은 곧이어 이렇게 변형됩니다. 지금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은 인터넷 그 자체와 같은 인프라 쪽에 서 있는가? 아니면 닷컴 버블 시기의 유행 사이트와 같은 위치에 서 있는가? 과거 닷컴 버블의 사례는 지금 AI 시대에 투자하는 우리에게 조용히 경고합니다. 기술의 방향이 맞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정답이 되는 것은 아니다. 거품이 꺼진 뒤에도 남는 건 결국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와 인프라를 쥔 소수의 플레이어다. 사례 5. 외환위기와 유동성. 돈이 빠져나갈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무너졌는가? 마지막으로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가 한 번쯤 뉴스에서 혹은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서 들어봤을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외환위기. 30년 가까이 연평균 8%씩 성장하던 한국 경제가 단 1년 만에 무너졌던 순간입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AI나 코인이 아니라 철강, 건설, 제조업, 금융이라는 전통적인 산업들이 경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핵심은 지금과 똑같이 유동성이었습니다. 과도한 차입, 짧은 만기의 해외 부채, 구조조정이 미뤄져 왔던 기업들, 정치와 금융에 뒤엉킨 이해관계.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터져나왔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언제나 레버리지가 높고 구조가 취약했던 곳이었습니다. 그 위기를 거치며 수많은 기업이 문을 닫았고 일자리가 사라졌고 가게는 빚을 떠안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장면도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외환위기 이전부터 꾸준히 현금 흐름을 관리해오던 기업, 불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시장을 가진 회사, 과도한 확장 대신 구조를 재정비하던 기업들은 그 위기를 가혹한 정리의 시기이자 다음 도약을 준비하는 시기로 만들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들은 바로 이 후자의 기업들입니다. 이 사례가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위기 때마다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구조적으로 약한 곳이다. 그리고 그 위기 뒤에도 반드시 살아남는 이름들이 있다. 지금의 AI 열풍, 엔비디아와 코스피, 코인과 환율, 큐티와 금리 인하 논쟁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언제나 같을지 모릅니다. 위기는 누군가에게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든 마지막 구간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는 기회의 창이 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운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인 곳에서 갈립니다. 유동성이 줄어들 때 버틸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금리가 오를 때도 생존 가능한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있는가? 서사가 꺼졌을 때도 실제로 남는 무언가가 있는가? 이 5가지 사례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당신이 지금 들고 있는 자산은 유동성이 사라지는 순간에도 살아남을 구조를 갖고 있는가? 엔비디아의 실적, SK하이닉스와 코스피의 조정, 코인 시장의 연쇄 청산, 닷컴 버블과 AI의 닮은 꼴, 외환위기와 기업들의 흥망성쇠. 이 서로 다른 장면들은 결국 같은 문장을 향해 당신을 밀어붙입니다. 이제 이 질문을 당신에게 직접 돌려보겠습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스토리, 당신이 걸어둔 포지션들, 당신이 언젠간 오르겠지라고 말하며 버티고 있는 종목들 가운데 과연 얼마나 많은 자산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사례들의 생존 조건을 충족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라면 당신의 계좌를 어떤 사례에 더 가깝다고 느끼시나요? 여전히 곡괭이만 잔뜩 늘리고 있는 금광 이전의 기업들일까요? 아니면 어떤 위기가 와도 최소한 버틸 수 있는 기반을 갖춘 생존형 기업들일까요? 그리고 만약 지금의 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앞으로 다가올 유동성의 다음 국면에서 당신은 무엇부터 바꿔야 한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조용히 걸어둔 채 다음 단계에서는 이 모든 사례와 메커니즘이 결국 앞으로 어떤 경고 신호로 나타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경고를 어떻게 읽어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가장 불편한 이야기,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구간입니다. 당신이 왜 불안한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원리로 시장이 흔들리는지, 그리고 이 메커니즘이 과거엔 어떻게 작동했는지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 어디서 사고가 터질 수 있는가? 어떤 신호가 나올 때 위험이 커지는가? 이 경고 단계는 단순한 공포 조장이 아니라 위기를 피하고 기회를 잡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구조적 경고 등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일 숫자는 좋아지는데 시장이 조용해질 때 이것이 첫 번째 경고등이다. 주식시장이 무너지는 순간은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기업 실적이 최악일 때, 아님 경제가 망가졌을 때, 아님 뉴스가 온통 나쁘게 도배될 때, 아님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의 대규모 하락은 숫자가 가장 화려할 때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 없다고 말하며 가장 많은 자금을 밀어넣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SK하이닉스, 코스피, 나스닥, 비트코인 모두 그런 패턴을 반복해왔습니다. 실적이 터지는데 주가는 조용하다면 조정은 이미 내부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 조용함은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가 아니라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2단기 금리가 불안정해질 때 레버리지 시장의 압박이 시작되는 순간 앞서 이야기했듯 레포 금리 오버나잇 금리는 절대적으로 작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레버리지가 걸린 포지션에게는 거대한 지진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신호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건 시장 전체의 경고등입니다. 오버나잇 레포 금리가 평소보다 0.30, 5%포인트 튄다. 국채 금리가 장중에 0.10, 2%포인트씩 요동친다. 단기물 수요가 비정상적으로 쏠린다. 은행 간 유동성 지표가 흔들린다. 이 신호들은 헤지펀드와 기관들이 이제 레버리지를 줄여야겠다는 판단을 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시작되면 조정은 절대로 조용히 오지 않습니다. 코인부터 흔들리고 성장주가 밀리고 대형주가 조정받으며 마지막으로 지수가 출렁입니다. 당신이 시장이 왜 이러지? 라고 느끼는 순간에는 대부분 이미 이 구조가 며칠 전부터 조용히 작동하고 있던 경우가 많습니다. 3 모두가 같은 종목을 외치기 시작할 때 정답의 함정.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이건 그냥 사서 들고 있으면 돼. 이건 답이다. 이건 망할 수가 없다. 2024만 2025년 엔비디아와 HBM의 폭발적인 상승,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랠리, AI 서사의 전면 확산은 무척 강력한 히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같은 배에 탔을 때 조금만 충격이 와도 그 배는 쓰러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이게 바로 군집 위험워드 리스크의 본질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조정은 악재가 터졌을 때 오는 조정이 아니라 모두가 너무 같은 기대를 하고 있을 때 조용히 오는 조정입니다. 사환율이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오를 때 이건 시장이 보내는 침묵의 경고. 한국 투자자에게 가장 느리지만 가장 무서운 경고는 원달러 환율이 소리 없이 올라갈 때입니다. 환율은 단순 숫자가 아닙니다. 환율은 유동성, 위험 자산 선호, 외국인 자금 흐름, 한국 경제의 심리, 글로벌 달러 수급, 이 모든 것을 반영한 심장 박동입니다. 환율이 폭등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신압으로 나도 모르게 올라가는 순간 그건 외국인 자금이 한국에서 한 발씩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코스피는 동시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오른다는 건 외국인이 파는 속도보다 국내 유동성이 당겨지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이 바로 가장 오해를 부르는 구간입니다. 지수는 오르는데 환율은 오른다? 이건 축제가 아니라 이중 경고입니다. 과거 위기의 전조들은 모두 이런 형태였습니다. 1997년, 2008년, 2020년 모두 환율이 먼저 올라가고 그 뒤에 지수와 경제가 흔들렸습니다. 오 시장이 설명 가능한 낙폭을 넘어설 때 진짜 시장은 설명되지 않는다. 뉴스로 설명할 수 있는 하락은 정말 위험한 하락이 아닙니다. 고용지표가 안 좋아서 하락, 물가가 올라서 하락, 정치적 이슈로 조정. 이런 건
경고가 아니라 그냥 일상입니다. 진짜 위험한 하락은 이럴 때 나타납니다. 아니, 왜 빠지는 거지? 아무 뉴스가 없는데? 실적 다 좋은데? 이 구간에는 겉으로 보이는 뉴스가 아니라 숫자 뒤, 레버리지 뒤, 유동성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움직임은 대부분 아래의 순서로 나타납니다. 단기금리 이상 반응, 헤지펀드 포지션 축소, 코인 선물 시장 출렁, 성장주 조정, 대형주 흔들림, 지수 하락, 유가직 괜찮다는 말이 많아지는 순간 이미 늦었을 가능성이 높다. 시장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말이자 가장 위험한 말. 조정은 당연히 있는 거지. 여기서 접으면 손해지. 길게 보면 오른다니까. 이 말들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싶다는 집단 심리의 원형입니다. 이 심리가 시장을 지배할 때는 대부분 이렇게 됩니다. 하락 초반엔 이 정도는 흔들기, 중반엔 지금 팔면 바보, 후반엔 여기서 손절해야 하나? 바닥 근처에서 이제는 그냥 포기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 포기의 순간이 다음 상승장의 초입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경고하는 이유는 바로 이 심리적 패턴을 당신이 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실버블의 진짜 위험은 터지는 순간이 아니라 터지기 전 안 터질 것 같은 순간이다. 모든 버블에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데 그걸 말도 안 된다고 말할 수 없는 분위기가 생긴다. 실적에 비해 기대가 비정상적으로 앞서 있다. 누구도 이건 너무 비싸다고 말하지 못한다.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지금의 흐름은 기술적으로는 맞는 방향입니다. 하지만 기술의 방향과 가격의 방향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술은 오르는데 주가는 내릴 수 있습니다. 기술은 초입인데 가격은 이미 중반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버블의 핵심은 AI가 과대평가되었다가 아니라 AI가 맞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 속에 숨어있는 위험을 사람들이 더 못 본다는 데 있습니다. 8 마지막 경고. 시장보다 나를 더 믿기 어려운 순간. 가장 중요한 경고는 경제가 아닙니다. 유동성도 아닙니다. 정치도 아닙니다. 금리도 아닙니다. 당신 자신입니다. 시장 폭락보다 더 무서운 건 다음 4가지 장면입니다. 올라갈 때는 용기 있게 매수했지만 빠질 때는 손이 굳어버리는 순간, 손절을 못해서 계좌가 무너지는 순간, 계좌가 회복되면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 노력 희망 몰빵이 완성된 순간,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무식하거나 용기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을 객관화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긴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함께 걸어온 길을 간단히 되짚어보면 사실 구조는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시장은 코스피의 화끈한 상승과 조정, 엔비디아의 슈퍼 실적, 코인 시장의 급등과 폭락, 미국의 QT와 금리, 한국과 미국의 엇갈린 정책이 한꺼번에 겹쳐있는 시기이고 그 모든 현상 뒤에는 유동성, 금리, 레버리지, 환율, 물가라는 단 몇 가지 축이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으며 이 축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우리는 뉴스 제목과 눈앞의 등락에 영원히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것. 다르게 말하면 지금 시장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조금 다른 시야입니다. 어디까지 오를까, 어디까지 떨어질까에만 집중하는 시야에서 왜 이렇게 움직이는가, 이 흐름에서 나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를 묻는 시야로 한 단계 올라서는 것. 그 변화 하나가 앞으로의 5년, 10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지점은 아주 미묘한 교차로입니다. 엔비디아는 실적으로만 보면 역사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주가는 이 정도면 다 반영된 것 아닐까? 라는 의심과 함께 애매한 숨고르기를 하고 있고 코스피는 저점 대비 4,050% 가까이 올라온 뒤 하루에 100포인트씩 흔들리는 변동성의 구간에 들어왔고 코인 시장은 유동성 확대 기대와 청산 구조의 잔혹함이 동시에 폭발하며 큰 폭의 조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숫자는 아직 괜찮은데 가격과 심리가 서로를 경계하기 시작한 시점. 바로 그 중간 지점입니다. 유동성의 방향은 이제 막 줄이던 국면에서 멈출지 말지 고민하는 국면으로 옮겨왔고 물가는
목표치보다는 높지만 당장 공포를 부를 정도는 아닌 애매한 레벨에 있습니다. 정책은 완화와 긴축이 국가마다 엇갈리고 있고 그 사이에서 자산 가격은 한쪽에선 과열, 다른 쪽에선 조정, 또 다른 곳에선 버티기 모드로 서로 다른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위험한 태도는 단 하나입니다.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그런 태도는 시장이 아니라 계좌에게 맡겨버리는 태도입니다. 지금 같은 구간에서 필요한 건 예측이 아니라 정리와 선택입니다. 이제 필요한 건 예측이 아니라 당신만의 기준과 원칙이다.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 함께 확인한 것은 이 단순한 사실입니다. 유동성이 늘어나면 언젠가는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유동성이 줄어들면 언젠가는 자산 가격이 조정을 겪습니다. 레버리지가 많이 쌓이면 언젠가는 청산과 폭락의 순간이 찾아오고 환율이 서서히 올라가면 언젠가는 외국인과 글로벌 자금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건 점쟁이의 예언이 아니라 이 시스템이 가진 물리 법칙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년 코스피가 몇 포인트냐가 아니라 이 시스템이 이렇게 움직일 때 나는 어떤 자산을 들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한 번쯤 물어볼 만한 질문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유동성 관점에서 본 나의 포지션. 나는 지금 유동성이 다시 늘어날 때 가장 먼저 반등할 자산에 서 있는가? 아니면 유동성이 줄어들 때 가장 먼저 맞을 자산에 서 있는가? 시간 관점에서 본 나의 투자. 나는 이 포지션을 몇 달짜리 승부라고 보고 있는가? 아니면 몇 년짜리 구조라고 보고 있는가? 만약 몇 년짜리라 말하면서 하루하루 시세에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면 이건 이미 설정과 현실이 어긋난 상태입니다. 구조 관점에서 본 종목 선택.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은 금광이든 뭐든 어쨌든 삽과 곡괭이를 파는 쪽인가? 아니면 금이 나와야만 겨우 살아남을 수 있는 쪽인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했을 때 이 포지션이 2030% 더 빠지면 나는 견딜 수 있는가? 그때도 그래도 이 구조라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최소한의 납득이 있는가? 이 네 가지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계좌 구조는 지금과 꽤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정리를 몇 가지로 정리해보면 이걸 조금 더 현실적인 행동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혹은 오늘 영상이 끝난 직후 당신이 실제로 해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계좌를 서사가 아니라 구조로 다시 보기. AI니까 엔비디아랑 엮였으니까 한번 오른 적 있으니까가 아니라 다음 세 가지로 분류해 보십시오. 유동성이 좋아질수록 가장 먼저 혜택을 보는 자산. 유동성이 줄어들수록 가장 먼저 맞을 자산. 유동성과 상관없이 현금 흐름 배당 실물 기반이 있는 자산. 이 세 가지를 지금은 얼마나 어떤 비중으로 들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해 보는 것만으로도 생각이 많이 정리될 겁니다. 몰빵 구간이 있는지 점검하기. 당신의 계좌에서 한 종목이 전체의 30%를 넘는 비중으로 자리 잡고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게 설령 엔비디아든 SK하이닉스든 아무리 좋아 보이는 종목이라도 그건 이미 구조적인 리스크입니다.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한쪽 다리에만 체중을 모두 실어놓은 상태입니다. 왜 들고 있는지 한 줄로 말 못하는 종목 정리하기. 각 종목 옆에 이 종목을 들고 있는 이유를 한 줄로만 적어보십시오. AI라서 너무 넓습니다. 엔비디아 공급망이라서 반은 맞고 반은 위험합니다. 그래도 언젠가 오르겠지. 이건 이유가 아니라 기도입니다. 한 줄이 선명하게 정리되지 않는 종목은 시장이 흔들릴 때 당신의 멘탈을 가장 먼저 무너뜨릴 가능성이 큽니다. 현금도 하나의 자산이라는 걸 인정하기. 많은 투자자들이 현금 놀고 있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고변동성 구간에서 현금은 낙폭 과대 구간에 들어갈 수 있는 옵션이자 스스로를 지키는 안전벨트이며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주는 보험입니다. 현금 비중을 0%에서 10%, 20%만 올려도 당신은 시장을 보는 눈이 훨씬 덜 떨리게 됩니다. 내가 감당 가능한 변동성을 숫자로 정해두기. 예를 들어 총자산 기준 월간 마이너스 10%까지는 견딜 수 있다. 그 아래로 내려가면 비중을 줄이거나 휴식을 취한다. 같은 기준을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사람은 언제나 조금만 더 버텨보자에 갇힙니다. 4. 결국 시장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이라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시스템을 이야기했습니다. 연준의 시스템, 글로벌 자금의 시스템, 레버리지와 청산의 시스템, 환율과 물가의 시스템. 하지만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시스템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 자신의 시스템. 어떤 뉴스를 보면 매수 버튼에 손이 먼저 가는지, 어떤 하락을 보면 잠이 안 오는지, 어느 정도의 손실까지는 학습비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 투자와 일상, 투자와 가족, 투자와 건강 사이의 균형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 이 모든 게 당신이라는 시스템을 정의합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 아무리 완벽한 분석, 아무리 멋진 서사도 당신이라는 시스템이 그걸 버티지 못하면 결국 의미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거창한 전망이 아닙니다. 미국이 어떻게 될 것이다. 엔비디아가 얼마까지 갈 것이다. 코스피가 몇 포인트를 찍을 것이다. 이런 말은 당신의 계좌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당신의 계좌를 지키는 건 언제나 당신이 미리 정해둔 기준과 그 기준을 지키려는 의지입니다. 5. 이 변동성의 시대를 건너기 위한 3가지 문장. 마지막으로 이 시장을 건너가는 동안 한 번쯤 마음속에 걸어두고 볼 만한 3문장을 남겨보겠습니다. 첫째, 실적이 좋은지보다 유동성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가 더 중요하다. 개별 기업의 성장과 실적은 장기적으로 큰 힘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폭락과 폭등, 그리고 포지션의 생존 여부를 결정하는 건 거의 언제나 유동성과 레버리지입니다. 그래서 주식 뉴스만 보지 말고 금리와 환율, QT와 유동성 뉴스에도 한 줄씩은 눈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내가 이해 못하는 구조에는 내 인생을 걸지 않는다. AI, 레버리지, 옵션, 디파이, NFT. 설명은 모두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짜로 이해하지 못하는 구조에 당신의 노동과 시간을 걸어두는 건 극단적으로 말하면 인생을 남에게 맡기는 것에 가깝습니다. 모른다면 무조건 피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른다면 공부를 하거나 규모를 줄이거나 기간을 줄이거나 최소한 몰빵은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셋째, 시장은 언제나 나보다 영리하지만 나의 리스크는 시장 말고 나만 책임진다. 시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늘 한 발 앞서 움직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시장을 이기려는 싸움 대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싸움은 훨씬 덜 화려하지만 훨씬 더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6. 이 영상의 의미. 그리고 당신에게 남기고 싶은 한 문장.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이제 곧 폭락이 온다는 공포도 또 한 번의 슈퍼 랠리가 올 것이라는 흥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이 한 줄입니다. 지금은 아무 기준 없이 이 변동성에 몸을 던지기엔 너무 복잡하고 거친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크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스피의 화끈한 조정, 엔비디아의 슈퍼 실적과 애매한 주가, 코인 시장의 피바다, 연준의 QT와 금리 인하 논쟁, 한국과 미국의 정책 엇갈림, 그리고 환율과 물가, 장바구니와 햄버거 가격까지 이 모든 조각을 하나의 그림으로 엮어보는 시도. 그게 오늘 이 영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제 마무리로 늘 말씀드리는 중요한 한 줄을 다시 적어두겠습니다. 이 영상은 특정 종목 자산의 매수 매도를 절대 권유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상황, 당신의 현금 흐름, 당신의 리스크 감내 수준에 맞춰 최종 결정은 언제나 당신 스스로 내리셔야 합니다.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오르고 계속 떨어지고 계속 사람들을 시험할 겁니다. 하지만 이 변동성의 시대를 그냥 롤러코스터로만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는 학습과 정리의 시간으로 쓰느냐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다음 선택이 공포가 아니라 이해와 기준에서 나온 선택이길. 그래서 다음 조정이 왔을 때 지금보다 조금 더 덜 흔들리고 다음 상승이 왔을 때 지금보다 조금 더 크게 웃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계좌와 생각 그리고 앞으로의 1년을 한번 천천히 바라보는 시간이
한 번쯤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이 이 영상 이후이 당신에게 찾아오길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